네. 결합 조직 중에서 이제 지방 조직 함께 살펴볼게요. 남은 시간은요. 이 조직의 특성들만 간단하게 살펴보고 넘어갈 거예요. 사실 이 결합 조직에서 하이라이트는 근막이거든요. 근막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다 마쳤으니까 편안하게 나머지 부분들은 간단하게 살펴보고 마칠게요. 지방 조직의 특성은요. 음, 주로 지방 세포로 구성된 그 조직층을 결합 조직에서도 지방 조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방은 앞에서 이미 설명했던 부분인데 에너지 저장소 역할을 해요. 중성 지방을 저장하고 필요할 때, 에너지가 필요할 때 저장했던 이 중성 지방을 분해해서 에너지로 쓰면서 열을 발생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지방층이 우리 몸에 그 열이 바깥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게 일정 정도 체온을 유지할 수 있는 절연 역할을 해주죠. 그리고 안구나 콩팥 같은 어떤 기관에서는요, 이 지방이 그 보호해주는 완충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특히 여성에게 중요하죠. 이 지방 조직이 만들어주는 아름다운 인체의 곡선이요. 이것도 지방 조직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지방세포의 종류 세 가지 있다 그랬죠. 브라운 팻셀, 브라운 지방세포, 베이지 지방세포, 백색 지방세포. 이건 지방세포로 봤을 때 그 색깔로 구분을 하는데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지방세포는 이 백색 지방세포예요. 그리고 얘네들 보면 이 안에 있는 구성물이 조금 차이가 나죠. 이 구성물의 차이 때문에 얘네들이 하는 일이 조금씩 달라지고요. 이 구성물의 차이 때문에 우리가 이 콜레스테롤에도 좋은 콜레스테롤과 나쁜 콜레스테롤이 있는 것처럼 지방 조직에도 나쁜 지방 조직, 화이트 백색 지방 조직이요. 좋은 지방 조직, 갈색 지방 조직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기존의 통념으로는요, 갈색 지방 조직은 이제 어린 아이들한테만 많은 것이다. 성인이 되면 사라진다라고 생각을 믿었어요. 그렇게 여겼는데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성인들한테도 이 갈색 지방 조직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차이가 있는가? 지금 이 구성물을 먼저 볼게요. 여기 이 노란색 덩어리 있죠. 백색 지방세포에 큰 거 한 덩어리가 있고 베이지 지방세포, 브라운 지방세포로 갈수록 점점 작아지죠. 이거는 리피드 드로멜 지방 방울이에요. 그 다음에 이 보라색은 핵이요. 세포 핵은 변함없이 하나씩 이렇게 똑같이 있죠. 세포 핵에 변화가 있으면 이 세포는 뭔가 문제가 생긴 거니까요. 그 다음에 이거 애벌레처럼 생긴 거. 얘가 미토콘드리아예요.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어때요? 브라운 지방세포, 갈색 지방세포가 가장 많죠. 이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중요해요.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가장 적은 이 백색 지방세포는요, 몸 전체에 분포하면서 잉여 에너지를 저장해요. 우리가 먹어서 에너지로 쓸 만큼만 딱 먹고 마는 게 아니라 우리는 에너지를 쓰고도 남아, 한참이나 남을 만큼 많이 먹는 경우가 더 많잖아요. 그래서 남아도는 중성지방을 여기서 보관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백색 지방이요. 어떤 추위나 약물에 의해서 자극을 받게 되면요. 미토콘드리아를 더 많이 만들어내요. 왜냐하면 미토콘드리아는 에너지를 생산하는 공장이잖아요. 여기서 이 공장을 가동하면은 열이 발생을 해요. 그럼 추울 때 열을 발생시켜서 체온을 정상 범위 안으로 유지시키려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미토콘드리아를 만들어내면 이 미토콘드리아가 뭘 연료로 쓰겠어요? 여기 바로 연료로 쓸 것 같이 있잖아요. 네. 이 지방 방울이요. 얘를 연료로 써가지고 열을 생산해내니까 이 지방을 분해하는 효과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갈색 지방세포는요, 미토콘드리아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얘는 주로 이 몸에 쌓인 중성지방들을 분해해서 열을 내는 역할을 하는 지방이에요. 그래서 지방을 분해해서 필요한 열량을 만들고 체온, 열을 높이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좋은 지방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갈색 지방세포가 성인의 몸에서는 주로 견갑골 사이에 많이 분포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논문에서 이 견갑골 사이에 분포한 이 갈색 지방의 분포 형태를 되게 잘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정상적인 상태에서 안 보이다가 추워지면 이게 딱 이렇게 열을 발생시키는 작업을 하면서 노출이 되는 거예요. 이런 형태로 갈색 지방이 분포해 있어요.
그리고 이 백색 지방에서 베이지색 지방으로 되는 거는요. 베이지색 지방으로만 변해도 여기에 축적되어 있는 중성지방을 가지고 미토콘드리아 공장을 가동을 하면서 지방을 분해하면서 열을 만들어내서 좀 지방이 많이 분해되도록 좀 하는데 도움이 되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굳이 여기에 나오는 그게 무슨 약물이야? 그걸 알지 않더라도요. 추위에 노출되는 것만으로도 미토콘드리아의 이 지방세포의 미토콘드리아 수를 늘려서 거기 에너지 저장 창고였던 거를 열을 생산해내고 지방을 분해하는 세포로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지방세포가요. 천덕꾸러기였잖아요. 근데 최근에 많은 연구 논문들을 통해서요. 지방세포도 아주 중요한 호르몬들을 분비하는 기관이더라 라는 게 밝혀지고 있어요. 지방도 내분비의 셈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논문에서 제시한 표를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바로 이 표예요. 여기 보면요. 지방 조직이 분비하는 호르몬별로 어떤 일을 하는지가 쫙 나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있는 게 다 호르몬들이거든요. 근데 이 지방 조직이 분비한 이 다양한 호르몬들을 하나로 묶어서 이름을 지었어요. 그게 바로 아디포카인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아디포카인이라고 써 있죠. 아디포카인은 이 지방에서 분비하는 다양한 호르몬들을 하나로 묶어서 부르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지방 조직에서 분비하는 호르몬이 어떤 역할을 하냐? 식욕을 조절하고 이런 면역 반응에 관여를 하고 인슐린 민감성에 관여를 하는 거예요. 인슐린의 작용은 제가 아로마 세라피 해부 생리학에서 내분비계와 아로마 세라피, 호르몬과 아로마 세라피에서 되게 자세히 다루었거든요. 인슐린은 이 세포가 포도당을 갖다가 에너지원으로 쓰려면은 이 포도당이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열려야 되는데 바로 그 포도당이 들어가는 문을 열어주는 열쇠가 인슐린이거든요. 근데 이 열쇠가 잘 문을 열 수 있는 상태여야지만 세포가 포도당을 갖다가 쓸 수가 있어요. 이 열쇠로 문을 여는데 문이 안 열려요. 이런 상태가 돼버리면은 세포가 아무리 포도당이 필요해도 혈관에 우리가 탄수화물을 아주 많이 먹어서 혈관에 포도당이 남아돌아도 세포는 문을 열지 못해가지고 그 포도당을 못 써서 굶어 죽을 수가 있거든요. 네. 이 당뇨병인 상태에서 많이 발생하는 우리 몸의 상태예요. 근데 이 세포의 포도당문을 이 인슐린이 제대로 열어줄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인슐린 민감성인데 요 인슐린 민감성도 이 지방 조직에서 분비하는 호르몬에 의해서 조절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혈관 조절, 혈관을 수축시키는 작용이 이 지방세포가 분비하는 호르몬이 하는 작용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에 지방대사, 지방을 분해하는 작용, 그리고 조직의 성장과 분화 이런 다양한 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방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천떡꾸러기라고만 생각할 게 아니라 이 지방 조직이 하는 기능에 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호르몬들 몇 개를 보면 여기 렙틴 호르몬이 있는데요. 네, 렙틴은 식욕을 조절하는 호르몬이에요. 그래서 그만 먹을래. 식욕을 떨어뜨리는 호르몬이에요. 지방 조직이 왜 렙틴 호르몬을 분비할까요? 우리 몸은요, 우리 몸의 어떤 부분이든지요, 균형 상태에서 벗어나는 걸 싫어해요. 균형 상태에서 벗어나면요, 아무리 자기 세력이 늘어나더라도 그것도 싫어요. 그냥 균형 상태가 제일 좋아요. 그러면 더 이상 늘어나지 않게 그걸 억제하기 위한 어떤 활동을 벌이게 되거든요. 지방 조직에서도요, 더 이상 늘어나면 안 될 것 같은데? 여기까지 가면 렙틴의 분비를 하면서 제발 그만 좀 먹어라. 이렇게 조정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행동을요. 그 다음에 뉴로펩티드 Y라는 게 있어요. 얘는 사실 호르몬이기도 하지만 신경 펩티드라고도 분류를 하거든요. 네, 이거는요 프리 아디포사이트 프롤리퍼레이션 해서 이건 지방 대사에 관여를 하는 거예요. 프리 아디포사이트 앞에 세포 이름 아디포사이트 지방 세포잖아요. 세포 이름 앞에 프리가 붙어 있으면 정구 세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방 세포가 대기한 아기 세포예요. 이 아기 세포의 분화를 조절하는 작용을 해가지고 지방이 너무 많이 만들어지지 않게 조절하는 작용을 하는데 이 뉴로펩티드 Y도 지방세포에서 분비가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신경펩티드들은요, 사실 얘가 지방세포에서 분비된다고 해서 여기서만 분비되는 건 아니에요. 다른 데서도 다양하게 분비가 돼요.
그다음에 이 안지오텐신, 안지오텐시노겐 2 그리고 안지오텐신 컨버팅 엔자임 얘네들은요. 이거 호르몬과 아로마 세라피에서도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렸고 신장 콩팥 콩팥 기능 콩팥 그 아로마 세라피 해부 생략 그 파트에서도 제가 설명드렸던 부분이거든요. 강력한 혈관 수축 작용을 하는 호르몬인데 이 호르몬을요. 지방 조직도 분비를 하더라는 거예요. 네. 사실 얘네들을 주로 분비하는 조직은 지방 조직이 아니거든요. 근데 지방 조직도 분비를 해가지고 혈관을 수축시키는 작용을 하더라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비만 상태에 됐을 때 고혈압이 물론 혈관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혈관에 그런 동맥경화증이나 뭐 이런 죽상경화증이나 이런 문제들이 고혈압을 가지고 오는 것도 있지만 지방세포 자체에서 강력한 혈관 수축제인 이런 호르몬들을 분비를 하면서 혈압을 높이는 작용도 하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염증 면역작용 있죠. 인터루킨이 대표적인 그 면역 세포 중에 하나잖아요. 네, 이 인터루킨 면역 세포도 분비를 한다는 거예요. 지방 조직에서. 지방 조직이 많아지면, 지방 세포가 많아지면요. 비만이 되면은 면역 세포를 더 많이 분비해요. 면역 세포가 많아지면 좋은 걸까요? 면역이 튼튼해지고 완전 좋은 걸까요? 아니요. 면역 세포들 많아지면요. 얘네 할 일이 없잖아요. 할 일 없으면 심심하잖아요. 불필요한 염증 반응을 여기저기 일으키면서 다니게 돼요. 그래서 왜 비만인 상태일 때 염증도 더 많아지고 만성염증도 더 많아진다는 게 바로 이런 지방세포에서 분비하는 호르몬의 작용 때문이에요. 그리고 앞에서 살펴봤던 C 반응성 단백질이요. 예, CRP. 이것도 지방 조직, 지방 세포가 분비해서 염증 반응을 촉진하는 거예요. 종양괴사인자라고 하는데 얘도 염증 반응을 촉진하는 데 관여하거든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방 조직에서도 분비를 한다는 거예요. 네, 지방 세포가 생각보다 참 중요한 많은 일들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결합 조직 하면은 빠뜨릴 수 없는 게 또 셀룰라이트거든요. 네, 셀룰라이트. 이거는 참 많은 분들의 관심사이기도 하잖아요. 네, 이 셀룰라이트도 결국 결합 조직의 문제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여기에 이 그림이 너무 잘 나와 있어요. 건강한 피부 조직과 셀룰라이트가 있는 피부 조직의 차이예요. 딱 반으로 갈라놓고 봤을 때 왼쪽과 오른쪽의 차이 무엇인지 아시겠나요? 금방 찾을 수 있죠. 이 노란색이 지방세포거든요. 지방세포가 어때요? 일단 숫자가 다르고 숫자가 여기가 훨씬 많죠. 셀룰라이트 있는 부분이요. 지방세포의 크기는 어때요? 크기도 여기가 훨씬 더 크죠. 그러면서요. 여기에 있는 지금 이 기둥 같은 게 결합 조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섬유성 조직들이 여기 이렇게 기둥처럼 받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요. 늘어날 수 있는 범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지방세포가 많아진다고 해서 무한정 늘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네가 이제 최대한 늘어날 수 있는 데까지 늘어나면서 공간을 확보해 주다가 더 이상 늘어나지 못하면은 그런데도 지방세포는 계속 많아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약한 부분을 치고서 올라가겠죠. 우리 막 되게 북적이는 데 있으면은 완전히 사람들이 밀집된 데 있으면은 어느 쪽으로 이게 사람들이 몰리게 돼요? 뚫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약한 쪽으로 몰리게 되잖아요. 지방세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상대적으로 약한 이 피부층으로 밀고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여기 좁아 조금만 더 위로 가자. 공간 좀 확보하자 하면서 계속 밀게 되죠. 근데 결합 조직이 딱 붙잡고 있는 부분은 여기에서 더 이상 위로 올라갈 수가 없죠. 그래서 이 결합 조직이 붙잡고 있지 않은 나머지 부분들만 불룩불룩 올라가면서 셀룰라이트가 형성이 되게 되는 거예요. 이것만 보면은 셀룰라이트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지방 세포가 커지고 많아지는 거를 막아야 되는 거죠. 지방 세포가 커지고 많아지는 걸 예방하려면 뭐 해야 돼요?
비만을 초래하는 생활 습관들을 바꿔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 그림에 제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셀룰라이트가 발생하게 하는, 우리가 너무 많이 먹는 거 너무 많이 먹는데 움직이지는 않고 이런 생활 습관 때문에 비만이 되기도 하지만요. 이 비만 세포에 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호르몬이 있어요. 특히 여성들에게. 에스트로겐이요. 여성 호르몬, 대표적인 여성 호르몬이잖아요. 에스트로겐이 에스트로겐 농도가 높아지면요. 이 지방 세포가 더 잘 만들어지고 더 커져요. 그래서 사춘기 때 여성 호르몬이 증가하면서 에스트로겐 증가하면서 유방도 발달하고 이제 그 골반 라인도 생기고 이런 여성적인 체형이 생기는 거거든요. 여성적인 체형이 형성된다는 거, 그 부분에 이제 지방 세포들의 증식이 활발해지면서 여성적인 체형이 형성이 되는 거잖아요. 에스트로겐 농도가 높아진다는 건 지방 조직의 생성과 확장, 성장이 활발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에스트로겐이 우리가 여성들에겐 사이클이 있어가지고 그 균형 잡힌 범위 안에서 그 사이클대로 돌아가면은 움직여진다면은 이렇게 지방이 너무 과도하게 증가해서 증식해서 셀룰라이트를 일으킬 일이 없을 텐데, 그 호르몬 분비의 균형이 깨지게 되면은 그때 이제 이 에스트로겐, 여성 호르몬에 의해서 셀룰라이트가 발생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아로마 세라피로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여성 호르몬의 분비의 균형을 잡아줄 수 있는 그런 작용을 하는 호르몬들 있잖아요. 대표적인 게 펜넬, 스윗펜넬 에센셜 오일이잖아요. 그런 걸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여기 그림에 나와 있지 않은 셀룰라이트의 또 하나의 원인은요. 이건 노화와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특별히 지방 조직이 늘어나지 않아도요. 나이가 들면은 이 피부층의 세포들이 많이 죽으면서 피부층이 얇아지죠. 그러면서 이 탄탄한 탄력 있는 피부층이 딱 받쳐주고 있었던 게 사라지면서 피부층이 얇아지면서 이 안에 원래 있었던 이 지방세포 조직들이요. 이 우리가 포장지가 얇은 포장지로 싸면 그 안에 있는 내용물들이 울룩불룩 튀어나온 게 보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두꺼운 완충제가 있으면은 그걸 매끈하게 가릴 수가 있는데, 완충제가 사라지면은 울룩불룩한 게 이렇게 랩으로 샀을 때 다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튀어나오게 되죠. 그런 형태로 셀룰라이트가 만들어지기도 해요. 특히나 이 피부 표층과 함께 이 결합 조직이 무너져 내릴 때요. 그러면은 이 노화로 인한 셀룰라이트를 늦출 수 있는 방법, 최대한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결합 조직을 튼튼하게 유지할 수 있는 거. 결합 조직 튼튼하게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앞에서 살펴봤던 것들이요. 결합 조직, 근막 조직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그런 요인들을 조절할 수 있어야 되겠죠. 스트레스를 완화할 수 있는 그런 어, 것들로 나의 자율신경의 균형을 잘 유지하는 그런 부분도 필요할 것이고요. 충분히 수분도 섭취해줘야 되고요. 이런 결합 조직에 필요한 섬유질, 콜라겐들을 원활하게 생산해낼 수 있도록 그 섬유 모세포를 자극할 수 있는 신체 활동, 스트레칭 이런 것들도 젊었을 때부터 꾸준히 해주는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 에스트로겐, 여성 호르몬과 셀룰라이트의 관계에 대해서는 좀 자세히 살펴보고 넘어갈게요. 에스트로겐이 지방세포에 미치는 영향은요. 아이고, 저 너무 빨리 클릭을 해버렸네요. 네. 어, 지방 합성을 촉진시키고 지방세포가 커지게 하는 작용을 해요. 그래서 결절을 형성하는 거. 여기서 결절은 셀룰라이트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에스트로겐이 섬유 모세포에도 작용을 해요. 파이브로블라스트요. 수분을 더 많이 잡아 끌어서 수분을 쟁여놓게 만들어요. 그러면은 그냥 원래 내가 가지고 있었던 수분보다 더 많은 수분을 자꾸만 끌어오게 자극을 하니까 에스트로겐이, 섬유모세포가 수분을 불필요하게 더 많이 끌어오면은 그 수분들이 어디에 있게 되는 거예요? 간질. 네. 그러면은 간질 부종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그것과 함께요.
얘네들을 자극해서 콜라겐을 더 많이 생산해내게 해요. 콜라겐이 불필요하게 더 많아지면은 벽돌들이 잔뜩 쌓여가지고 딱딱한 구조물이 돼버리는 그런 것 같은 현상이 일어난다 그랬죠. 그걸 섬유경화증이라고 하거든요. 이 섬유경화증으로까지 발전을 하게 돼요. 그 다음에 순환계통에도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에스트로겐이 심혈관계에 특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폐경 전에는요, 남성이 여성보다 심혈관 질환 발생률이 훨씬 높은데요. 폐경기가 지나면서부터는요, 여성이 남성보다 심혈관계 질환 발생률이 갑자기 확 올라가요. 그 이유가 이 에스트로겐 때문이거든요. 에스트로겐이요, 이 순환계통이라면 혈관이에요. 혈관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면 혈관 투과성을 높여요. 이 혈관 투과성에 대한 얘기는 제가 아로마 세라피 해부 생리학에서 이 심혈관계와 아로마 세라피에서 충분히 다루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염증 파트에서도 다루었던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혈관에서 그 세포 속으로 이 기질 속으로 평소에는 안 내보내던 것들까지 마구마구 이렇게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뒤에 혈액의 성분들을 배울 건데 그 혈액의 물로 구성된 성분들이 간질 속으로 평소보다 많이 나가요. 그러면 안 그래도 이 림프계가 간질에 있는 이런 체액들을 완벽하게 다 수거해가지 못해서 거기에 쌓여 있는데 평소보다 더 많은 체액들이 이 혈관에서 간질 공간으로 나가잖아요. 그럼 또 간질 부종이 더 심각해지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근긴장도는요, 그 혈관벽의 근육을 말하는 거예요. 혈관벽의 근육의 긴장도가 떨어진다는 거는 혈관이 이완된다는 거거든요. 혈관이 넓어진다는 거예요. 혈관이 넓어지면은 혈압이 떨어지게 돼요. 혈압이 떨어지면요. 혈압도 적정 수준으로 유지돼야지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되는 거죠. 도로가 너무 넓어져요. 혈관이 너무 넓어져요. 그러면은 이 혈액이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이 밀어주는 힘이 부족해져 가지고요. 혈액이 너무 넓어진 그 혈관 안에 정체되게 돼요. 이러면 어떤 부분에 혈액이 정체되잖아요. 그러면 혈관 투과성도 안 그래도 높아져서 이 혈관 벽을 빠져나가는 이 혈액 성분들이 많아지는 거잖아요. 그럼 부종이 더 심해지게 되겠죠. 네. 이게 에스트로겐이 전반적으로 셀룰라이트를 심화시키는 그런 기전으로 작동하게 되는 그 경로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아로마 세라피로 개입할 수 있는 부분, 물론 이 호르몬 불균형에도 개입할 수 있고, 그리고 이 간질 부종을 좀 완화시켜 줄 수 있는, 어떻게요? 림프 순환을 좀 더 촉진시켜 줘서, 예, 이 간질 부종 완화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세라피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셀룰라이트 관리의 아로마 세라피에서 일반적으로 셀룰라이트 관리할 때 가장 많이 쓰이는 조합은 그레이프프루트랑 블랙페퍼 에센셜 오일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셀룰라이트가 만들어지는 원인이 지방이 너무 많아져, 지방세포가 너무 많아져서일 수도 있지만 호르몬 불균형 때문에 생기는 경우도 있었죠. 그래서 똑같은 셀룰라이트이더라도요, 우리는 이게 무엇 때문에 발생한 것인지를 알아야 돼요. 원인에 따라서 효과적인, 우리가 사용할 때 도움이 되는 에센셜 오일의 종류가 달라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만약에 호르몬 에스트로겐 불균형 때문에 셀룰라이트가 생겼을 때에는 스위펜의 에센셜 오일을 메인으로 해서 이 셀룰라이트 관리를 하는 게 더 효과적인 거죠. 그 다음에 독소로 인한 체액 정체가 되었을 때, 이거는 어떤 부분이에요? 여기 앞에서 이 부분이죠. 네. 혈관 투과성이 증가하고 근긴장도가 떨어지면서 혈관이 늘어나서 그 부분에 체액이 정체되면서 이 간질 사이로 체액이 많이 빠져나서 거기 머무르게 되면은 그게 결국은 고여서 독소가 되잖아요. 네. 바로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인 거예요. 이런 독소로 인해 체액이 정체됐을 때는 무엇을 해줘야 돼요? 림프 순환을 촉진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캐로시드나 스위펜넬, 주니퍼 베리, 레몬 에센셜 오일을 블렌딩해서 써주는 게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에게 적용할 때도 그렇고요. 누군가에게 이 아로마 세라피를 도움을 줄 때도요.
이 증상에는 무슨 에센셜 오일, 이 질환에는 무슨 에센셜 오일, 그렇게 딱 단순하게 매칭을 하는 거는요, 사실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똑같은 증상이라도요, 똑같은 상태라도요, 그것을 가지고 온 원인은 정말 천차만별일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건 바로 그 원인 부분이에요.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는가. 그것에 따라서 그 부분에 개입을 할 수 있는 에센셜 오일들을 선택을 해야지 효과가 있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지방 조직 끝났고요. 지지성 결합 조직이에요. 여기 나와 있는 게 지지성 결합 조직이에요. 연골하고 뼈입니다. 연골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요. 유리연골, 탄력연골, 섬유연골이 있어요. 유리연골은요, 우리 관절이라고 부르는 부분들 있죠. 뼈가 맞닿는 부분이요. 그쪽, 거기에 그 뼈 끝부분이 다 유리연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갈비뼈 연골도 유리연골이고요. 후두, 우리 목에 있는 연골, 우리 맨 앞에 시작할 때 그림으로 봤잖아요. 그 연골도 유리연골이에요. 그리고 태아의 뼈도 대부분 유리연골로 되어 있어요. 그러다가 이 태아가 성장을 하면서 뼈가 탄탄하게 굳어지게 되는 거. 이 유리연골 상태에서 이제 탄탄한 뼈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단단한 뼈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리연골은 대부분 관절에 있기 때문에 관절 운동을 용이하게 해주는데 도움이 되고요. 그다음에 후두에 있는 거는 숨 쉴 때, 이 부분은 제가 앞에 이미 설명을 해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탄력연골은요, 귓바퀴 있죠. 네, 귓바퀴 우리 만져보면은 말캉말캉한 그 뼈 있잖아요. 그게 탄력연골이에요. 그거랑 후두덮개는 이 우리 기도와 식도에 있는데 기도 부분을 이렇게 딱 막아주는 뚜껑이거든요. 음식물이 기도로 넘어가지 않게 막아주는 뚜껑이 후두덮개인데 이 후두덮개도 탄력연골로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섬유연골은 섬유자가 들어가잖아요. 그럼 이거는 딱딱한 단단한 조직이라고 보시면 돼요. 치골결합이나 척추 사이 원막, 우리 흔히 디스크라고 하는 거 있죠. 이런 것들이 섬유연골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은 단단한 조직, 튼튼한 조직으로 되어 있어서 뭔가 보호해주고 충격을 흡수해주고 그런 역할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예시를 그림으로 보면은 일단은 탄력연골 같은 경우 대표적인 게 이 귓바퀴의 뼈, 지금 손으로 만지면 만져지는 이 뼈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유리연골에서는요, 대표적인 게 아까 유리연골 설명하면서 그 갈비뼈 있었잖아요. 갈비뼈 전체가 유리연골이 아니라요, 이 스터넘, 이 스터넘과 연결되어 있는 이 뼈만 유리연골이에요. 여기가 유리연골이 되어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숨을 들이쉬었다 내쉬었다 할 때 폐가 편안하게 확장할 수 있으려면 이 뼈가 단단하게 딱 보호하고 있으면 폐가 확장하고 싶어도 확장할 공간이 한정돼 있겠죠. 근데 여기 이 스터넘이랑 연결되어 있는 이 뼈가 유리연골로 되어 있다는 건 이 뼈가 좀 유연하게 늘어났다 돌아왔다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유연하게 움직여지니까 그만큼 공간도 유연하게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할 수 있어서 폐가 편안하게, 우리 숨 쉬는 거에 따라 편안하게 움직일 수 있게 해주기 위해서 이 부분이 유리연골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관절 말단부, 여기도 유리연골로 되어 있는 거고, 이 코뼈요. 코뼈도 유리연골로 되어 있어요. 우리 코 만지면 말랑말랑한 뼈 만져지죠? 네, 이것도 유리연골이에요. 그 다음에 섬유연골 대표적인 거 이거 척추 디스크판. 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뼈는요, 단단한 석회화된 바탕질을 가진 결합 조직이고요. 뼈는 뼈를 만드는 세포, 그리고 이제 노화돼서 자기 쓸모를 다한 뼈를 파괴하는 세포가 크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뼈를 출산하는 엄마 세포가 있고, 바로 그 뼈 세포가 있어요. 그래서 뼈가 이제 이게 노화된 뼈 세포예요. 노화된 뼈 세포가 계속 남아있으면 얘 자체가 우리 몸에 그 이물질이 되어버리거든요. 독소가 되어버려서 염증 반응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애들은요, 이 뼈 파괴 세포가 잘게 부서요, 먼저. 그러면은 이 잘게 부서진 거를 우리 몸의 청소부, 마크로파지, 대식세포가 싹 빨아들여서 처리를 해요.
그리고 이 자리를 다시 채워야 되잖아요. 어, 뼈를 만드는 세포가 엄마 세포한테 뼈 세포 좀 만들어 주세요라고 신호를 보내요. 그러면은 이 뼈모 세포, 엄마 세포가 뼈 세포들을 새로 이렇게 만들어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뼈에서 보면은 이 바깥에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뼈의 단단한 게 바로 바탕질이라는 거고요. 여기 안에 스폰지 모양의 이거보다는 우리 그 감자탕이죠. 네. 감자탕 같은 거 먹으면 여기 이렇게 되게 잘 부서지는 뼈 있죠. 스폰지 같은 뼈. 이게 우리 뼈 안에도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 안에 이 부드러운 뼈 안에 골수가 예, 딱 보호되어져 있어요. 이 골수에서 혈액 성분들을 만들어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안에 있는 이 골수를 보호하는 단단한 뼈의 바탕질은요, 유기질과 무기질이 어, 1대 2의 비율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유기질의 대부분은 콜라겐이랑 당 단백질 복합체예요. 당 단백질 복합체가 바로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글루코사미코글리칸이에요. 네. 결합 조직 그 자체죠. 그 다음에 무기질. 무기질 가장 큰 건 칼슘이죠. 예, 뼈에. 그래서 칼슘이 얼마나 많이 이 뼈에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뼈가 얼마나 단단한가, 얼마나 약한가가 결정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 혈액입니다. 혈액은 아주 간단하게 살펴볼 거예요. 혈액은 산소를 운반하고 영양물질을 운반해서 세포에 갖다 주고, 그 다음에 세포한테서 노폐물을 받아갖고 오는 역할을 하죠. 운반 역할을 해요. 호르몬도 혈관을 따라서 혈액을 통해서 이동하게 돼요. 그 다음에 다양한 면역세포들을 통해서 우리 몸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혈액의 흐름을 통해서 우리 몸의 체액을 조절을 해주고, 그리고 이 혈액이 운반하는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농도 조절을 통해서 우리 몸의 산성 알칼리성이 조절이 돼요. 그리고 체온, 온몸의 혈액 순환이 되면서 일정한 체온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런 조절 기능을 하게 되죠. 이 혈액은 네, 피를 뽑아서요. 이런 시험관에 가만히 놔두면 이렇게 층이 분리가 돼요. 그래서 무거운 거 밑으로 가라앉고 가벼운 건 위로 뜨잖아요. 가벼운 게 바로 이 혈액의 물 성분이에요. 혈장이라고 하거든요. 혈장이 그 절반 이상을 차지해요. 플라즈마가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백혈구, 뭐 혈소판, 적혈구 이런 것들이 있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앞에서 그 간질 부종을 만드는 물질들이요. 혈관벽이 느슨해져서 간질로 많이 빠져나가는 게 대부분 이 플라즈마 성분들이에요. 혈액은요, 바로 이 뼈의 골수에서 만들어지는 거죠. 골수에 있는 줄기세포에서부터 이제 적혈구도 만들어지고, 다양한 종류의 백혈구도 만들어지고, 혈소판도 만들어지고, 림프구도 만들어져서 면역작용도 하게 되는 거예요. 네,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사실 뼈나 이런 혈액 자체에 혈액세포 자체에 아로마 세라피, 에센셜 오일이 할 수 있는 일은요. 사실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찾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 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네. 오늘 진짜 긴 시간이었어요. 네, 이번 클래스 아주 긴 시간이었는데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는요, 이 인체 조직 시리즈의 마지막이에요. 상피 조직입니다. 네, 다음 클래스도 기대 많이 해주셔도 됩니다. 여기도 아주 재밌거든요. 그러면, 다음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